경기도 외곽, 오래된 읍내의 좁은 골목 안쪽에 작은 한옥 한 채가 서 있었다. 처마 밑에 걸린 나무 간판에는 흐릿한 먹빛으로 달빛수혜라는 네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들기름 먹인 마룻바닥이 삐걱거렸고 그 위로 색색의 명주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76년을 살아온 윤정이는 그 자리에 평생을 머물렀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식도 두지 않았다. 오직 바늘과 실, 그리고 한 장의 손수건만이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다. 허리를 펴는 동작 하나에도 통증이 따라 붙었지만 그녀는 익숙한 듯 미간을 살짝 찌푸렸을 뿐 소리를 내지 않았다. 며칠 전 병원에서 들은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고. 정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을 뿐이었다. 병원을 나서며 그녀가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자신의 삶이 아니라 75년 동안 풀지 못한 매듭 하나였다. 장롱 깊숙한 곳, 한지로 곱게 싼 보따리 안에는 빛바랜 손수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흰 무명천 위에 매화한 송이가 절반쯤 수놓아져 있었다. 꽃잎 3장은 선명한 다홍빛으로 완성되어 있었지만 나머지 2장은 밑그림만 남은 채 멈춰 있었다. 그 미완성의 흔적은 단순한 자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마지막 숨결이 멈춘 자리였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풀었다. 손수건을 펼치자 마른 풀냄새 같은 오래된 천 냄새가 코끝에 스쳤다. 그녀의 눈앞으로 75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1950년 겨울, 한반도는 포연으로 뒤덮여 있었다. 20살의 정희는 야전병원에서 간호병으로 일하고 있었다. 끊임없이 실려오는 부상병들, 부족한 약품, 밤낮 없이 이어지는 신음소리 속에서 그녀를 버티게 한 것은 동갑내기 동료 김말순이었다. 말순은 정희보다 한 달 먼저 들어온 위생병이었다.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손이 빨랐고 환자들 앞에서는 늘 웃음을 잃지 않았다. 두 사람은 천막 한 구석에서 함께 잠을 청했다. 포탄 소리가 가까워질 때마다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말수는 틈날 때마다 헝겊 조각의 매화를 수놓았다. 이 꽃이 다 피면 전쟁도 끝날 것 같아서. 말수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두려움을 견디려는 안간힘이 묻어 있었다. 그해 12월, 부대는 갑작스러운 후퇴 명령을 받았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산길, 부상병을 실은 들것을 끌며 두 사람은 정신없이 걸었다. 그러던 중 멀리서 포격 소리가 들렸고 말순이 정희를 밀치는 순간 굉음과 함께 사방이 하얗게 변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정희는 눈밭 위에 쓰러져 있었다. 말순은 그녀 옆에 누워 있었다. 복부에서 흘러나온 피가 흰 눈을 붉게 적시고 있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지혈을 시도했지만 말순의 숨은 점점 옅어졌다. 정희야. 말순이 힘겹게 그녀를 불렀다. 정희는 울먹이며 괜찮을 거라고, 곧 후송될 거라고 말했다. 그러나 말순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품속에서 미완성의 매화 손수건을 꺼내 정희의 손에 쥐어주었다. 내가 못다한 꽃을 내가 대신. 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가늘어졌다. 나한테 핏줄이 생기면 그 아이한테 이 손수건을. 그녀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한마디를 더했다. 약속이야, 정희야.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눈보라 속에서 말순의 손은 점점 차가워졌고 끝내 움직이지 않았다. 정희는 그날 이후 평생 그 약속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 그러나 정희는 곧 알게 되었다. 말순에게는 약혼한 사람이 있었고
그 사이에서 딸 하나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전쟁이 끝난 뒤 수소문 끝에 찾아간 곳에서 정희는 차마 손수건을 전하지 못했다.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있는 말순의 약혼자를 보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그 가족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설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죽음의 순간을 전한다는 것이 남겨진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까 두려웠다. 그렇게 정희는 손수건을 다시 보자기에 싸서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다. 언젠가는 전하겠다고 되뇌면서 그 언젠가는 75년이라는 세월로 흘러갔다. 정희는 손수건을 가만히 가슴에 안았다. 의사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었다. 말순의 딸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몇 해 전 풍문으로 들은 적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핏줄은 단 하나, 말순의 손녀였다. 정희는 낡은 수첩을 꺼냈다. 그 안에는 오래전 어렵게 알아낸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다. 한지수. 화훼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들은 것이 3년 전이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덮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을 열었다. 평소 잘 입지 않던 단정한 한복을 꺼내 들었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20살 그날의 정희처럼 단단했다. 말순아. 그녀는 손수건을 향해 나직이 중얼거렸다. 이제 가야겠다. 문 밖으로 나서기 전 정희는 마지막으로 공방 안을 둘러보았다. 벽에 걸린 빛바랜 자수 액자들, 손때 묻은 골무, 평생 그녀의 손가락을 지켜준 바늘꽂이, 그 모든 것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다. 마치 이 공간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듯한 기분이었다. 정희는 가게 한편에 앉아있던 막내 제자, 26살의 수영을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며칠 다녀올 때가 있다. 가게는 내가 좀 봐주련. 수영은 평소와 다른 스승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직감한 듯했다. 선생님,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죠? 정희는 옅은 미소로 답을 대신했다. 그 미소 속에는 차마 꺼내지 못한 진실이 숨어 있었다. 가게를 나선 정희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다.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오늘따라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왔다. 담벼락에 핀 나팔꽃,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오래된 기와지붕 위로 내려앉는 햇살. 정희는 그 모든 순간을 눈에 담으려는 듯 발걸음을 늦췄다. 품속에 넣어둔 손수건의 감촉이 옷깃 너머로 전해졌다. 그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작게 숨을 골랐다. 두려움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75년 만에 마주해야 할 진실은 그녀 자신에게도 버거운 무게였다. 한지수라는 이름의 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아니, 받아들이기는 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 어쩌면 문전박대를 당할지도 몰랐다. 어쩌면 끝내 거짓말쟁이 노인 취급을 받을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정희는 멈추지 않았다. 말순의 마지막 숨결이 그 차갑던 손의 온기가 아직도 생생했다. 약속이야, 정희야. 그 한마디가 75년의 세월 동안 그녀를 살아가게 한 힘이었다. 이제 그 약속을 매듭짓지 않고서는 정희는 눈을 감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정희는 표지판에 적힌 행선지를 가만히 올려다보았다. 종착지까지는 5시간이 넘게 걸리는 먼 길이었다. 그녀는 정류장 의자에 앉아 손수건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었다. 미완성의 매화 2송이가 손끝에 닿을 때마다 그녀는 말순의 마지막 미소를 떠올렸다. 버스가 도착했다. 정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차에 올랐다. 창가 자리에 앉아 멀어지는 읍내의 풍경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결연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75년 동안 미뤄온 약속을 향한 마지막 여정이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서울 외곽 작은 화훼 공방 꽃 피는 아침은 이른 시간부터 분주했다.
한지수는 32살. 10년 가까이 꽃을 만지며 살아온 디자이너였다. 그녀는 줄기를 다듬는 가위질 소리에 모든 잡념을 묻은 채 하루를 시작했다. 결혼식 부케, 장례식 화환, 생일 축하 꽃다발까지. 그녀의 손끝에서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형태를 갖췄다. 그러나 정작 그녀 자신의 삶에는 꽃 한 송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지수는 어릴 적 부모를 모두 잃었다. 어머니는 그녀가 중학생일 때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그보다 앞서 사고로 일찍 떠났다.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지만 그 할머니마저 지수가 20살이 되던 해 돌아가셨다. 그 후로 지수는 누구에게도 깊은 정을 주지 않았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그녀에게 그리움보다는 상실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날도 지수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고 화분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가게 앞에 낯선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고개를 들자 단정한 한복 차림의 노인이 문 앞에 서 있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인은 가쁜 숨을 고르며 가게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저 한지수 씨, 맞으신가요? 노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또렷했다. 지수는 손에 쥔 가위를 내려놓으며 경계하는 눈빛으로 상대를 살폈다. 누구신데 제 이름을 아세요? 정희는 한 걸음 다가서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내 이름은 윤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외할머니 성함이 김말순 맞으신가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지수의 표정이 굳었다. 외할머니의 이름을 직접 불러본 사람은 오랜만이었다. 더구나 처음 보는 노인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온다는 사실이 낯설고 불편했다. 맞긴 한데 그건 왜 모르세요? 정희는 품속에서 천천히 보따리를 꺼내려 했다. 그러나 지수는 한 발 물러서며 손을 들어 제지했다. 잠깐만요. 저는 할머니 얼굴도 기억 못해요. 어릴 때 돌아가셔서요. 그런데 갑자기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꺼내시면 저는 좀 당황스러운데요. 지수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다. 살아오며 숱하게 겪은 낯선 사람들의 접근, 보험을 권유하거나 도움을 청하거나 예진연을 빙자한 거짓말들. 지수는 그런 일들을 여러 번 겪으며 마음의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근 사람이었다. 정희는 그녀의 반응에 당황하지 않았다. 다만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가게 앞 작은 의자에 잠시 몸을 기댔다. 먼 길을 달려온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온 듯했다. 지수는 그 모습을 보고서야 노인의 안색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챘다. 창백한 얼굴, 가늘게 떨리는 손,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식은땀. 괜찮으세요? 지수가 저도 모르게 물었다. 미안합니다. 길이 좀 멀어서 정희는 옅게 웃으며 답했다. 그 웃음에는 어딘가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가게 안으로 의자 하나를 더 가져다 놓으며 노인을 앉혔다. 경계심과는 별개로 몸이 먼저 움직인 것이었다. 정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입을 열었다. 오늘 다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그저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75년 전 지수 씨 외할머니와 저는 전쟁터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이에요. 지수는 미간을 좁혔다. 전쟁터요? 6.25 전쟁 말씀이세요? 네. 우리는 같은 야전병원에서 부상병들을 돌봤습니다. 말순이는 제게 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정희의 눈가가 붉어졌다. 75년 만에 입 밖으로 꺼내는 이름이 그녀의 목소리를 떨리게 만들었다. 지수는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다. 의심과 호기심,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동시에 밀려들었다. 그녀는 짐짓 무덤덤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쪽 분이 누군지 전혀 모르고요. 갑자기 찾아오셔서 옛날 이야기를 하시면 저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녀는 더 이상 손수건을 꺼내지 않았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75년의 무게를 한꺼번에 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실은 천천히 신뢰가 쌓인 뒤에 전해야 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만 며칠만 더 이 근처에 머물러도 될까요? 태 끼치지 않을게요. 정희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지수는 잠시 망설였다. 낯선 노인을 매정하게 돌려보내기에는 그녀의 눈빛이 너무도 절실했다.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경계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그건 어르신 마음이시죠.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정희는 그 차가운 대답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가게 문을 나섰다. 등 뒤로 멀어지는 노인의 굽은 등을 바라보며 지수는 알 수 없는 불편함에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자신도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술렁이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애써 외면했다. 그날 밤 지수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외할머니의 이름을 부르던 낯선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다. 외할머니가 남긴 몇 안 되는 유품이 담긴 상자였다. 빛바랜 사진 한 장, 그리고 한 번도 자세히 들여다본 적 없던 낡은 일기장이 그 안에 있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의 첫 장을 펼쳤다. 빛바랜 종이 위에는 어린아이의 글씨체처럼 또박또박 눌러쓴 글자들이 남아 있었다. 외할머니가 남긴 글이라기보다는 외할머니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을 베껴 적은 듯한 흔적이었다. 첫 장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다. 엄마는 전쟁에서 어떤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그 약속을 한 사람의 이름은 끝내 알지 못했다. 지수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그녀는 일기장을 넘기다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야전 천막 앞에서 두 명의 젊은 여인이 어깨를 나란히 한 채 웃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흐릿한 연필 글씨로 짧은 메모가 남아 있었다. 말순과 정희, 1950년 겨울. 지수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낮에 가게를 찾아온 노인의 이름이 사진 속 글씨와 정확히 일치했다. 지수는 멍하니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두 사람의 표정은 더없이 환했다. 전쟁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만큼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웃고 있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무엇인지 지수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일기장을 덮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낮에 모질게 대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워졌다. 동시에 알 수 없는 두려움도 함께 밀려들었다. 75년 전의 기억을 안고 찾아온 노인이 자신에게 무엇을 전하려는 것인지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지고 있었다. 이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창밖으로 어둠이 깊어가는 가운데 지수는 사진 속 두 사람의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다. 처음 보는 외할머니의 젊은 시절 모습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가슴을 울렸다. 지수는 일기장을 다시 펼쳐 다음 장으로 넘겼다. 거기에는 외할머니가 생전에 어린 지수의 어머니에게 들려주었을 법한 짧은 메모들이 이어졌다. 전쟁이 끝나면 함께 꽃밭을 가꾸고 싶다고 했다. 매화를 가장 좋아한다고도 했다. 지수는 그 문장을 읽으며 묘한 전율을 느꼈다. 자신이 평생 꽃을 다루며 살아온 것이 어쩌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녀는 다시 사진을 들어 불빛에 비춰보았다. 사진 속 두 여인의 어깨 너머로 흐릿하게 야전 천막의 일부가 보였다. 그 거친 환경 속에서도 두 사람이 짓고 있던 환한 웃음이 지수의 마음 깊은 곳을 자꾸만 건드렸다. 그녀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다시 상자에 넣으며 다짐했다. 내일은 직접 그 노인을 다시 찾아가 못다 들은 이야기를 마저 들어보기로. 이튿날 아침
지수는 일찌감치 문을 열지 못했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설친 탓에 머릿속이 무거웠다. 그녀는 어제 발견한 사진과 일기장을 다시 꺼내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두 젊은 여인의 웃음이 자꾸만 눈에 밟혔다. 결국 그녀는 가게 문에 오늘 늦게 엽니다라는 메모를 붙여두고 정희가 묵고 있다던 읍내 어귀의 작은 여관으로 향했다. 여관 마당에 들어서자 정희는 템바르에 앉아 무언가를 손에 쥔 채 가만히 햇볕을 쬐고 있었다. 지수의 발소리에 고개를 든 정희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동시에 스쳤다. 오셨네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수는 선뜻 다가서지 못한 채 마당 한쪽에 멈춰 섰다. 어제 그 이야기 다시 듣고 싶어서요. 정확히 무슨 사이셨던 건지.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수에게 앉을 자리를 권했다. 두 사람은 작은 평상 위에 마주 앉았다. 정희는 잠시 먼 하늘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그날의 기억을 풀어놓기 시작했다. 1950년 겨울이었어요. 나는 20살이었고 지수씨 외할머니 말순이도 같은 나이였습니다. 우리는 같은 야전병원에서 간호병과 위생병으로 만났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75년의 세월이 묵직하게 배어 있었다. 정희는 그 시절을 천천히 풀어놓았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부상병들, 부족한 붕대와 약품, 발이 묶일 정도로 차가운 흙바닥, 그 속에서 말수는 늘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었다. 신참 간호병이던 정희가 첫 환자의 절단된 다리를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때 말순이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았던 순간을 정희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말순이는 늘 그랬어요. 무서운 순간에도 농담을 건넸고 부상병들에게는 꼭 이름을 불러주며 다독였습니다. 저는 그런 말순이를 보면서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게 양만이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지수는 묵묵히 그 이야기를 들었다. 평생 사진 한 장으로만 존재했던 외할머니가 처음으로 살아 숨쉬는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었다. 지수의 가슴 한구석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정희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천막 안에서 밤마다 두 사람이 나누던 대화, 고향 이야기, 전쟁이 끝나면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한 소박한 꿈. 말수는 늘 손에서 바늘을 놓지 않았다. 헝겊 조각만 보이면 매화를 수놓았다. 이 꽃이 다 피면 전쟁도 끝날 것 같아서. 말순의 그 말을 옮기는 정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런데 그해 12월 후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부상병들을 데리고 눈 쌓인 산길을 걸어야 했어요. 정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그날의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는 일은 75년이 지난 지금도 쉽지 않았다. 지수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더불어 75년 동안 짊어져온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말순이는 그 산길에서 저를 대신해 포격을 맞았습니다. 지수의 숨이 멎었다. 평생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외할머니의 죽음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얼굴을 갖는 순간이었다. 외할머니가 전쟁 중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희생이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왜 그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원망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그 안에 뒤섞여 있었다. 정희는 그 질문에 쉽게 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는 75년 동안 그녀를 짓눌러온 죄책감과 망설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지수는 그런 정희를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햇살이 평상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무겁고도 깊었다.
75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이 그제야 조금씩 좁혀지고 있었다. 이윽고 정희가 다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오랜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전쟁이 끝나고 저는 말순이의 약혼자를 수소문해서 찾아갔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있던 그 사람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차마 입을 떼지 못했어요. 지수는 미간을 좁히며 물었다. 왜요? 진실을 말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하지만 그 사람의 눈에는 이미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막막함, 거기에 제가 또 다른 무게를 얻는 게 두려웠어요. 말순이가 마지막 순간 저를 살리려 했다는 사실을 전하면 그 사람은 평생 저를 볼 때마다 아내의 죽음을 떠올리게 될 테니까요. 정희는 손끝으로 옷고름을 매만지며 말을 이었다. 그래서 저는 그저 조이만 표하고 돌아섰습니다. 손수건은 끝내 꺼내지 못한 채로요. 지수는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노인의 침묵이 비겁함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또 다른 배려였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갔다. 그럼 그 이후로는요?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번도 기회가 없으셨어요? 정희는 옅은 한숨을 내쉬었다. 기회는 여러 번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 어려워지더군요. 처음 한 해를 넘기지 못한 것이 1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어느새 그 약속은 제 안에서 점점 무거운 짐이 되어갔습니다. 손수건을 전한다는 것은 곧 제가 그 가족 앞에 나타나 7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일이었으니까요. 지수는 가만히 정의의 주름진 손을 바라보았다. 그 손이 평생 바늘을 쥐며 살아왔다는 것이 이제야 어떤 의미인지 어렴풋이 와닿았다. 그런데 왜 지금에서야 오신 거예요?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솔직하게 답했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담담함 속에 깊은 떨림이 섞여 있었다. 지수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아직 알지 못한 채 그저 노인의 표정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색을 느낄 뿐이었다. 마당 한편에서 가을 바람이 낮게 불어왔다. 정희는 옷고름을 다시 여미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그 순간 가벼운 현기증이 그녀를 덮쳤고 몸이 휘청거렸다. 지수가 황급히 손을 뻗어 노인의 팔을 붙잡았다. 괜찮으세요? 지수의 목소리에는 어느새 걱정이 묻어 있었다. 조금 전까지 경계심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눈빛이 지금은 다른 빛을 띠고 있었다. 괜찮습니다. 잠시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정희는 애써 웃으며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그녀의 안색은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다. 지수는 그 모습을 보며 어젯밤 사진 속에서 보았던 젊은 여인의 얼굴과 지금 눈앞에 노인을 번갈아 떠올렸다. 두 모습 사이에 흐른 75년의 세월이 비로소 무겁게 와닿기 시작했다. 정희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서는 지수를 향해 말했다. 와줘서 고마워요. 지수씨, 그 말이 등 뒤로 들려오는 순간 지수의 발걸음이 잠시 멈칫했다. 75년 만에 처음 듣는 자신의 이름. 석자가 낯선 이의 입에서 나온 그 작은 인사가 어쩐지 가슴 한구석을 따뜻하게 데웠다. 여관 골목을 빠져나오는 길. 지수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다. 평상에 다시 앉아 멀어지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 노인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그녀는 걸음을 옮기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다. 분노와 의심으로 가득했던 마음 한편에 어느새 연민과 호기심이라는 낯선 감정이 비집고 들어와 있었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지수 스스로도 아직은 이름 붙이지 못한 채였다. 이튿날 지수는 좀처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가게 한편에 멍하니 앉아 어제 정희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곱씹었다. 외할머니의 죽음이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희생이었다는 사실은 그녀의 가슴 한복판에 묵직한 돌덩이처럼 내려앉았다. 오후 늦게 지수는 결국 일손을 멈추고 여관으로 향했다. 어제처럼 정희가 마당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마당은 텅 비어 있었다. 불안한 예감이 스쳤다. 그녀는 황급히 여관 주인을 찾아 정희의 방을 물었다. 방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방바닥에 쓰러져 있는 정희의 모습이었다. 정희는 의식을 잃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보따리 하나가 꽉 쥐어져 있었다. 어르신, 정희 할머니. 지수는 다급하게 외치며 노인의 곁으로 달려갔다. 식은땀으로 젖은 이마, 핏기 없는 입술.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119에 연락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이 그녀에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구급차에 실려가는 정희의 손을 지수는 꼭 붙잡고 있었다.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낯설고 경계해야 할 사람이었던 노인이 지금은 그녀에게 알 수 없는 절박함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응급실로 향하는 내내 지수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다. 이 사람을 잃으면 안 된다는 설명할 수 없는 조바심이었다. 병원에 도착한 정희는 곧바로 응급 처치를 받았다. 지수는 보호자 대기실에 앉아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다. 한참이 지난 후 담당 의사가 그녀를 불렀다. 의사의 표정은 무거웠다. 보호자 되십니까? 의사가 물었다. 지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한 관계를 설명하기엔 너무 복잡했고 지금 이 순간 그것을 따질 여유도 없었다. 환자분께서는 지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본인도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고요. 무리하게 움직이신 것이 상태를 악화시켰습니다. 의사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지수는 그 말을 들으며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시한부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병실로 옮겨진 정희는 한참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눈을 뜬 그녀의 시선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침대 곁을 지키고 있던 지수였다. 정희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여기까지 와주셨네요. 정희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묻어 있었다. 지수는 울컥하는 감정을 애써 누르며 말했다.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프신 거, 시한부라는 거. 지수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말한다고 달라질 게 있나요? 저는 그저 시간이 더 가기 전에 이 약속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힘겹게 손을 들어 침대 옆에 놓인 보따리를 가리켰다. 저게 제가 평생 품고 살아온 약속이에요. 지수는 보따리를 바라보았다. 낡은 한지로 곱게 쌓인 그것이 무엇을 품고 있는지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러나 정희의 눈빛에서 그것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오늘은 더 말씀하지 마세요. 우선 쉬셔야 해요.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희는 역게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다. 그러나 그녀의 손은 여전히 보따리를 놓지 않고 있었다. 75년 동안 한순간도 놓아본 적 없는 약속처럼. 정희가 잠든 후 지수는 병실 보호자 의자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이 깊어가는 병원 복도는 고요했고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지수는 문득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어머니가 병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던 그날, 그녀의 곁을 지켰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외할머니마저 떠난 뒤, 지수는 늘 혼자 병실 복도를 서성였다.
누군가의 마지막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두려운 일인지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그 자리에 다시 앉아 있다는 사실이 낯설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르는 사람이었던 노인의 곁을 그녀는 왜 이토록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일까? 지수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지만 명쾌한 답은 떠오르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정희의 떨리는 손을 처음 잡았던 그 순간부터 지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새벽녘, 지수는 잠시 눈을 붙였다가 인기척에 깨어났다. 정희가 가만히 눈을 뜨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밤새 여기 계셨어요? 정희가 미안한 듯 물었다. 네, 별일 없으시길래 그냥 곁에 있었어요. 지수는 어색하게 답했다. 정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나직이 입을 열었다. 지수 씨를 보면 말순이가 떠올라요. 처음 만났을 때 나도 지수 씨처럼 누구도 쉽게 믿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전쟁터에서 만난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마음을 주면 잃을까봐 다들 단단히 빗장을 걸고 살았죠.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그런데 말순이는 달랐어요. 그 아이는 늘 먼저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용기였는지 저는 한참이 지나서야 깨달았어요. 지수는 그 말을 들으며 가만히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평생 누구에게도 곁을 내주지 않았던 이유를 정희는 마치 꿰뚫어 보고 있는 듯했다. 부모를 잃고 할머니를 잃으며 그녀가 배운 단 하나의 생존법은 정을 주지 않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처음 보는 이 노인 앞에서 그 단단한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제가 너무 차갑게 대했죠. 처음에. 지수가 작게 중얼거렸다. 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미안해요. 75년이나 미뤄온 일을 갑자기 들이밀었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다. 병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는 말 없는 위로의 시간이었다. 날이 완전히 밝자 담당 간호사가 들어와 정희의 상태를 확인했다. 혈압과 맥박을 체크하며 간호사는 지수에게 나직이 말했다. 밤새 옆에 계셨네요. 가족분이세요? 지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족이에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지수 스스로도 어색함보다는 묘한 자연스러움을 느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말이 이제는 그녀의 입에서 가장 진실한 말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정희는 그 대화를 들으며 옅게 웃었다. 가족이라고 해줘서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묻어났다. 지수는 그런 정희를 바라보며 자신이 평생 두려워했던 가족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상실의 그림자가 아니라 다시 채워질 수 있는 빈자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오전이 되자 지수는 잠시 가게에 들렀다가 다시 돌아오겠다며 병실을 나섰다. 가게로 향하는 길,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어딘가 가벼워진 듯했다. 평생 혼자 짊어졌던 마음의 짐, 한 자락을 누군가와 나누어 들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낯선 위안을 주고 있었다. 정희는 며칠간의 입원 치료 끝에 한결 안정을 되찾았다. 의사는 무리한 외출을 자제하라 당부했지만 정희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길지 않았고 아직 매듭짓지 못한 약속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퇴원을 앞둔 어느 오후, 지수는 평소보다 일찍 병실을 찾았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자신이 직접 고른 안개꽃과 소국이었다. 할머니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지수가 어색하게 꽃다발을 내밀며 말했다. 그 말 속에서 정의를 부르는 호칭이 어느새 어르신에서 할머니로 바뀌어 있었다. 정의는 꽃다발을 받아들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참 곱네요.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7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위해 마련해준 작은 정성이었다. 지수는 침대 곁 의자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할머니, 이제는 그 보따리 안에 든 게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정희는 잠시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마침내 때가 되었다는 깊은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머리맡에 놓인 보따리를 끌어당겼다. 떨리는 손으로 한지를 풀어내자 그 안에서 빛바랜 손수건 한 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수는 숨을 죽이고 그것을 바라보았다. 흰 무명천 위에 수놓인 매화 한 송이, 꽃잎 3장은 선명한 다홍빛으로 완성되어 있었지만 나머지 2장은 밑그림만 남은 채 멈춰 있었다. 그 미완성의 흔적이 묘하게 가슴을 저릿하게 만들었다. 이건 외할머니가 만드신 건가요?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순이가 마지막 순간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던 손수건입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미완성의 꽃잎을 어루만지며 그날의 기억을 다시 꺼내놓았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산길, 폭격이 떨어지던 순간, 말순이 자신을 밀치고 대신 쓰러지던 그 찰나를 말순이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이 손수건을 제게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부탁했어요. 자신에게 핏줄이 생기면 그 아이에게 이 손수건을 전해달라고.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게 제게 남긴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지수는 말없이 손수건을 바라보았다. 75년이라는 세월 동안 멈춰있던 2송이의 매화가 그제야 그녀의 눈앞에서 비로소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외할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고 있던 것이 다름 아닌 자신을 향한 사랑이었다는 사실이 지수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왜 완성하지 않으셨어요? 75년이라는 시간이면 충분히 마저 수놓으실 수 있었을 텐데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희는 옅은 한숨을 내쉬었다. 처음엔 그러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늘을 들 때마다 손이 떨려서 도무지 한 땀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말순이의 마지막 숨결이 담긴 자수였어요. 제가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언젠가 이 매화를 완성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전하자고. 그게 지수 씨라는 걸 저는 75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수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다. 평생 막연하게만 느껴왔던 가족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구체적인 무게를 가지고 그녀의 가슴에 내려앉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받아들었다. 미완성의 매화 2송이가 그녀의 손끝에서 따뜻하게 전해져 왔다. 제가 완성해도 될까요? 지수가 울먹이며 물었다. 정희는 환하게 웃었다. 7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 짐을 내려놓는 듯한 미소였다. 그래 주신다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손수건을 손에 쥔 지수의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감정이 함께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감동과는 결이 다른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서운함이었다. 지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참아왔던 말을 꺼냈다. 할머니, 솔직히 마음 한편으로는 원망스럽기도 해요. 지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이 손수건이 75년 동안 어딘가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동안 저는 늘 혼자였어요. 부모님도 외할머니도 일찍 떠나셔서 저한테는 가족이라는 게 늘 빈자리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저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왜 진작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정희는 그 질문에 곧바로 답하지 못했다.
지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다. 한참의 침묵 끝에 정희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맞습니다. 제가 비겁했어요. 진실을 전하는 일이 두려워서 그 두려움을 핑계 삼아 75년을 미뤄왔습니다. 지수 씨가 혼자 견뎌야 했던 그 모든 시간 동안 제가 곁에 있어 줄 수도 있었는데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75년 동안 단 한 번도 누군가의 앞에서 보이지 않았던 눈물이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라도 이렇게 마주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지수는 정희의 눈물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속 원망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다. 노인의 침묵이 무책임함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서툴고 조심스러운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 앞에서 망설이기 마련이었다. 그 망설임을 75년이나 끌고 온 무게가 오히려 그 약속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증명하고 있었다. 원망 안 할게요. 지수가 손수건을 가만히 가슴에 품으며 말했다. 대신 이제부터라도 제가 할머니 곁에 있을게요. 그 말은 지수 스스로도 예상하지 못한 다짐이었다. 평생 누구에게도 곁을 내주지 않았던 그녀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기로 결심하는 순간이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지수의 손을 맞잡았다. 두 사람의 손끝에서 75년의 세월을 건너온 약속이 비로소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병실 창밖으로 오후의 햇살이 길게 드리워졌다. 지수는 손수건을 조심스럽게 자신의 가방 안에 넣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가방 속에 손수건을 넣고 다니며 틈날 때마다 그것을 꺼내 들여다보았다. 미완성의 매화는 더 이상 단순한 자수가 아니라 그녀가 평생 그리워하던 가족의 흔적이자 앞으로 채워나가야 할 약속의 증표가 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지수는 가게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그저 스쳐 지나갔을 풍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다가왔다. 그녀는 손수건이 든 가방을 가만히 끌어안으며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완성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느꼈다. 그날 밤, 지수는 자신의 작은 방 한편에 앉아 손수건을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미완성의 매화 두 송이를 손끝으로 가만히 쓸어보며 그녀는 문득 어린 시절 외할머니의 손길을 떠올리려 애썼다. 기억은 흐릿했지만 따뜻했던 온기만큼은 어렴풋이 남아있었다. 어쩌면 이 손수건을 완성하는 일은 잃어버렸던 그 온기를 다시 찾아가는 여정일지도 모른다고 지수는 생각했다. 가게에 도착한 지수는 평소 손님을 맞이하던 작업대 한편의 손수건을 조심스럽게 펼쳐 놓았다. 그녀는 가위질하던 손을 잠시 멈추고 미완성의 매화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평생 꽃을 다루며 살아온 그녀였지만 이렇게 작은 천 위에 피어난 꽃 한 송이가 이토록 깊은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은 처음 느껴보는 경험이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매화를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완성하겠노라고. 정희는 퇴원 후 지수의 권유로 한동안 그녀의 작업실 한편에 머물게 되었다. 화훼 공방 안쪽 작은 다락방을 정리해 임시 거처로 꾸민 것이었다. 지수는 정희가 평소 자수에 쓰던 도구들을 직접 챙겨와 다락방 한편에 가지런히 정리해 두었다. 색실이 담긴 작은 상자, 손때 묻은 골무, 그리고 75년 된 손수건. 매일 저녁 가게 문을 닫은 뒤 지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정희 곁에 앉았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바늘 잡는 법을 다시 가르쳤다. 어린 시절 이후 한 번도 자수를 배운 적 없는 지수에게 그것은 낯설고 서툰 시작이었다.
바늘을 너무 세게 쥐면 손목이 아파요. 가볍게 마치 새의 깃털을 쥐듯이 정희가 지수의 손을 감싸며 자세를 바로잡아 주었다. 지수는 떨리는 손끝으로 첫 땀을 놓았다. 삐뚤빼뚤한 그 한 땀이 그녀에게는 평생 처음 느껴보는 묘한 떨림으로 다가왔다. 틀려도 괜찮아요. 자수란 게 원래 실수를 끌어안으면서 완성되는 거니까요. 정희의 말에 지수는 옅게 웃었다. 그 말이 비단 자수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지수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며 지수의 손끝은 조금씩 자수에 익숙해졌다. 그녀는 매일 밤 한 땀 한 땀 미완성으로 남아있던 매와 꽃잎을 천천히 채워나갔다. 정희는 그 곁에서 가만히 지켜보며 때때로 예시하기를 들려주었다. 말순이는 손이 정말 빨랐어요. 저는 한 땀 놓는 동안 말순이는 5땀을 놓았으니까요. 정희가 웃으며 회상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말순이의 자수에는 늘 작은 흔들림이 있었어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따뜻했죠. 지수는 자신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삐뚤빼뚤한 땀들을 바라보며 그것이 외할머니의 흔들림과 닮아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완벽함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그 불완전함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그녀는 처음으로 깨닫고 있었다. 정희는 지수의 손동작을 가만히 살피며 때로는 손목의 각도를, 때로는 실을 당기는 힘의 세기를 섬세하게 고쳐주었다. 급하게 하지 말아요. 자수는 시간을 들이는 만큼 정직하게 모양을 갖춰가니까요. 정희의 말에 지수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그동안 그녀는 늘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왔다. 슬픔을 빨리 잊으려 했고 관계를 빨리 정리하려 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누구에게도 쫓기지 않고 오롯이 한 땀에 집중할 수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대화는 더 깊어졌다. 정희는 전쟁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결혼하지 않은 이유, 평생 자수에만 매달린 이유, 말순이를 떠나보내고 나서 저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두려워졌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게 얼마나 아픈 일인지 너무 일찍 알아버렸으니까요. 정희의 고백에 지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같은 두려움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두 사람은 비로소 서로에게서 발견하고 있었다. 저도 그랬어요. 지수가 나직이 말했다. 엄마를 잃고 할머니마저 떠나신 뒤로는 누구한테도 정을 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정을 주면 언젠가 또 잃을 테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숨겨온 외로움이 묻어났다. 정희는 지수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하지만 지수 씨, 사랑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보다 사랑하고 잃는 것이 훨씬 더 인간다운 삶이에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75년 동안 혼자 살아오면서 사실은 가장 외로웠던 사람은 저였어요. 그 말에 지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평생 강해 보이기만 했던 노인의 내면 깊은 곳에 자신과 똑같은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날 밤, 지수는 처음으로 정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머니가 병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던 날의 기억, 할머니의 장례식에서 홀로 서 있던 순간,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었던 외로운 청춘의 시간들. 정희는 묵묵히 그 이야기를 들으며 때때로 지수의 손을 가만히 쓸어주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정희가 나직이 말했다. 비록 제게 남은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지수 씨에게 가족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조금이라도 보여주고 싶습니다. 지수는 손에 쥔 손수건을 바라보았다. 매화 2송이 중 한 송이는 이제 절반 가까이 채워져 있었다. 남은 한 송이의 밑그림이 여전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미완성의 흔적은 더 이상 슬픔의 상징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채워가는 새로운 약속의 시작이었다. 그 무렵 정희의 막내
제자 수영이 스승의 안부를 묻기 위해 먼 길을 찾아왔다. 다락방 문을 열고 들어선 수영은 한자리에 나란히 앉아 바늘을 움직이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평생 홀로 자수에만 매달려 온 스승의 곁에 처음으로 누군가 다정히 앉아있는 풍경이었다. 선생님, 표정이 훨씬 편안해 보이세요. 수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정희는 옅게 웃으며 지수를 가리켰다. 이 친구 덕분이지. 평생 못 풀던 매듭을 이제야 풀고 있으니까. 수영은 가방에서 작은 앨범 하나를 꺼내 정희에게 건넸다. 공방 정리하다가 찾았어요. 선생님이 예전에 만드신 작품들 사진이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넘겼다. 그 안에는 지난 수십 년간 그녀가 완성한 수많은 자수 작품들이 담겨 있었다. 학들이 날아오르는 병풍, 모란이 만개한 베개싯, 그리고 군데군데 끼워진 낡은 사진들. 그중 한 장에서 정희의 손길이 멈췄다. 젊은 시절의 정희가 작은 손수건, 더미 앞에 앉아있는 흑백 사진이었다. 이건 결혼식 답례품으로 만들던 손수건들이에요. 마을에 혼사가 있을 때마다 저는 신부 측에 매와 손수건을 선물하곤 했습니다. 정희가 회상하듯 말했다. 사람들은 몰랐겠지만 저는 매번 그 매화를 수놓을 때마다 말순이를 생각했어요. 완성하지 못한 그 꽃을 다른 사람들의 행복 속에서나마 대신 피워내고 싶었던 거죠. 지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정희가 평생 만들어온 수많은 매와 자수들이 사실은 모두 말순을 향한 그리움의 다른 형태였다는 것을 그녀는 비로소 이해했다. 한 송이의 꽃을 완성하지 못한 죄책감이 75년 동안 무수히 많은 꽃으로 피어나 다른 이들의 삶을 축복해왔던 것이었다. 수영이 돌아간 뒤 다락방에는 다시 고요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지수는 손에 쥔 바늘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정희에게 물었다. 할머니, 그동안 만드신 그 많은 매화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작품이 있으세요? 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가장 마음에 남는 건 지금 이 손수건이에요. 완성하지 못해서 75년을 미완성으로 남겨두었던 이 꽃이 이제야 비로소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녀는 지수의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채워주는 사람이 말순이의 핏줄이라는 게 더없이 감사한 일입니다. 창밖으로 가을밤의 별빛이 고요히 내려앉았다. 다락방 안 작은 등불 아래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바늘을 움직였다. 75년의 세월을 건너 두 개의 손이 마침내 하나의 꽃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손수건의 매화가 점점 형태를 갖춰가던 어느 날 정희의 건강이 다시 급격히 악화되었다. 새벽녘 다락방에서 들려온 거친 기침 소리에 지수는 잠에서 깨어났다. 황급히 올라가 보니 정희는 식은땀에 젖은 채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다. 지수는 곧바로 구급차를 불렀다. 병원에 도착한 정희는 다시 한번 정밀 검사를 받았고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지수를 따로 불러 상태를 설명했다. 이제는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환자분도 이미 알고 계신 듯하고요. 의사의 말에 지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병실로 돌아온 지수는 애써 눈물을 삼키며 정희 곁에 앉았다. 정희는 산소호흡기를 낀 채로도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단단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괜찮긴요. 뭐가 괜찮아요. 지수는 결국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다. 이제 겨우 할머니를 알게 됐는데, 이제 겨우 가족이라는 게 뭔지 알 것 같았는데, 왜 벌써 지수의 어깨가 들썩였다. 평생 누구의 죽음 앞에서도 이토록 무너진 적이 없었던 그녀였다. 정희는 떨리는 손을 뻗어 지수의 손등을
가만히 어루만졌다. 지수 씨, 사람은 누구나 떠나는 순간이 있어요. 저는 그저 그 순간이 오기 전에 약속을 지킬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는 깊은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며칠 후 정희는 한 가지 부탁을 꺼냈다. 지수 씨, 마지막으로 그곳에 가보고 싶어요. 말순이와 함께 있었던 그 야전병원 자리예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의사는 무리한 외출을 만류했지만 정희의 뜻은 확고했다. 의사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이게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정희는 병상에 누운 채로도 결연한 눈빛을 잃지 않았다. 결국 의료진은 간호사 한 명을 동행시키는 조건으로 짧은 외출을 허락했다. 다음 날 지수는 정희를 휠체어에 태우고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로 향했다. 75년 전 야전병원이 있던 자리는 이제 평화로운 들판으로 변해 있었다. 옛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지만 정희는 그 땅을 밟는 순간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바로 이 자리였어요. 우리가 함께 천막을 치고 부상병들을 돌보던 곳이, 정희가 가리킨 곳은 지금은 푸른 잔디로 뒤덮인 평범한 들판이었다. 그러나 정희의 눈에는 75년 전 그날의 풍경이 여전히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는 듯했다. 지수는 휠체어를 천천히 밀며 들판 한가운데로 나아갔다. 가을 바람이 들풀을 흔들며 지나갔다. 정희는 품속에서 손수건을 꺼냈다. 이제 매와 두 송이 모두 거의 완성에 가까워져 있었다. 마지막 꽃잎 한 장만이 남아 있었다. 여기서 마저 완성하고 싶어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휠체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가방에서 바늘과 실을 꺼내 정희 손에 쥐어주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바늘을 들었다. 손끝의 떨림이 그 어느 때보다 컸지만 그녀는 한 땀 한 땀 천천히 마지막 꽃잎을 채워나가기 시작했다. 지수는 그 곁에서 숨죽인 채 지켜보았다. 들판 위로 불어오는 바람과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만이 그 순간을 채우고 있었다. 말순아. 정희가 나직이 중얼거렸다. 이제 다 됐어. 그녀의 두 뺨 위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75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마침내 그 자리에서 완성되고 있었다. 완성된 손수건을 두 손으로 받쳐 든 정희는 한참 동안 말없이 그것을 바라보았다. 흰 무명천 위에 활짝 핀 매화 두 송이, 더 이상 미완성이 아닌 온전한 한 송이의 꽃이 그곳에 피어 있었다. 정희는 손끝으로 마지막 꽃잎을 조심스럽게 쓸어보며 옅게 웃었다. 이상하죠. 75년 동안 이 순간을 그토록 두려워했는데 막상 완성하고 나니 두려움보다 평온함이 먼저 찾아오네요. 정희가 지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오랜 짐을 내려놓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안도가 서려 있었다. 지수는 들판에 무릎을 꿇은 채로 휠체어에 앉은 정희를 가만히 끌어안았다. 할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렇게 오랜 시간을 혼자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셨다니.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 만났을 때의 경계심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깊은 존경과 사랑만이 남아 있었다. 정희는 지수의 등을 가만히 토닥였다. 고생이라뇨. 오히려 저는 이 시간이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말순이와의 약속이 없었다면 저는 지수 씨를 만날 일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어쩌면 이 모든 게 말순이가 마련해준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들판 위로 노을이 천천히 내려앉기 시작했다. 붉은 빛이 들풀 사이로 길게 드리워졌고 그 풍경은 75년 전 이곳에서 흘렸던 피와 눈물을 이제는 따뜻한 화해의 빛으로 감싸 안는 듯했다. 정희는 완성된 손수건을 가만히 가슴에 품으며 눈을 감았다. 지수 씨,
정희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 손수건은 이제 지수 씨 것이에요. 제가 평생 지켜온 약속이지만 이제부터는 지수 씨가 그 약속의 다음 장을 써나가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당부가 담겨 있었다. 다음 장이요? 지수가 물었다. 네. 이 매화처럼 사랑은 멈춘 자리에서도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걸 지수 씨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처럼 두려움 때문에 평생을 혼자 살지 말고 마음을 열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요. 정희는 지수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그 손길에는 75연 인생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는 듯했다. 들판 저편으로 노을이 완전히 잠기고 푸르스름한 저녁빛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동행했던 간호사가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라며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지수는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차량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정희는 마지막으로 들판을 한 번 더 돌아보았다. 75년 전 이곳에서 흘렸던 눈물과 두려움이 이제는 완성된 매화 한 송이로 가름되어 그녀의 가슴 깊이 새겨지고 있었다. 차로 돌아가는 길, 정희는 지수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나직이 노래를 흥얼거렸다. 전쟁 시절 부상병들을 달래며 부르던 옛 가락이었다. 지수는 그 가락을 들으며 그것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한 시대를 살아낸 사람의 마지막 위로라는 것을 느꼈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들판을 바라보며 지수는 이 풍경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들판을 빠져나오는 길, 정희는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풀밭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다시는 못 올 줄 알았어요. 이곳에 그녀가 나직이 중얼거렸다. 그런데 지수 씨 덕분에 말순이와 마지막 인사를 제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지수는 운전석에서 백미러로 정희의 얼굴을 살피며 그 평온한 표정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차 안. 정희는 스르르 잠이 들었다. 지수는 라디오 소리를 낮추고 조용히 길을 달렸다. 가을 들녘 사이로 난 좁은 국도를 따라가며 그녀는 오늘 하루 있었던 모든 일들을 마음속에 차곡차곡 새겨 넣었다. 완성된 매화, 정희의 눈물, 그리고 75년 만에 비로소 매듭지어진 약속까지. 그 모든 순간이 지수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이었다. 들판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정희는 다시 입원실에 누웠다. 외출의 여파였는지 그녀의 숨소리는 한층 더 가빠져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이상하리만치 평온한 빛이 감돌았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짐을 모두 내려놓은 사람처럼 정희의 표정은 한없이 가벼워 보였다. 지수는 매일 밤 병실을 지켰다. 가게는 잠시 휴업한다는 안내문을 붙여두었고 손님들의 문의에는 짧게 사정을 설명했다. 처음에는 일을 미루는 것이 불안했지만 지수에게는 더 이상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희의 곁을 지키는 일이었다. 낮 동안 정희가 잠들어 있을 때면 지수는 병실 한편에 앉아 손수건을 다시 꺼내 보곤 했다. 완성된 매화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지난 몇 주간의 시간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낯선 노인을 경계하던 자신이 어느새 그 노인의 임종을 지키는 가족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새삼 신기했다. 지수는 손수건의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쓸어보며 외할머니와 정희, 그리고 자신을 잇는 보이지 않는 시를 떠올렸다. 시간과 죽음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무언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그녀는 비로소 믿게 되었다. 간호사들도 두 사람의 사연을 어렴풋이 전해 듣고는 지나갈 때마다 따뜻한 눈길을 보내곤 했다. 한 간호사는 지수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다. 보호자분이 정말 정성스럽게 돌봐주시네요. 환자분도 그걸 다 느끼고 계실 거예요. 지수는 그 말에 옅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성이라는 말이
이제는 그녀에게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되어 있었다. 지수는 가게 단골 손님들에게도 짧게나마 사정을 알렸다. 평소 무뚝뚝하기로 소문난 한 단골 손님은 의외로 작은 화분 하나를 들고 병실을 찾아왔다. 여기 두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실까 해서요. 정희는 낯선 손님의 정성에 눈시울을 붉히며 고마움을 전했다. 평생 자신과 무관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의 작은 친절이 그녀의 마지막 나날을 따뜻하게 채워주고 있었다. 지수는 그 모든 순간을 마음에 새겼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이라는 것이 거창한 약속이 아니라 이런 작은 배려들로 쌓여간다는 것을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평생 마음을 닫고 살아온 자신에게도 이렇게 따뜻한 관계가 쌓일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낯설고도 벅찬 발견이었다. 어느 저녁, 정희의 제자 수영이 다시 병실을 찾아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액자 하나가 들려 있었다. 선생님,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수영이 조심스럽게 액자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완성된 매와 손수건의 사진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다. 지수가 정희 몰래 사진을 찍어 수영에게 부탁해 만든 것이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받아들었다. 사진 속 매화는 두 송이 모두 선명하게 피어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참 곱다. 정희가 나직이 중얼거렸다. 말순이가 이걸 봤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수영은 정희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다. 선생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선생님께 자수를 배우면서 저도 많은 걸 배웠어요. 단순히 바늘 쥐는 법뿐 아니라 인내하는 법, 기다리는 법도요. 수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평생 스승으로 모셔온 정희와의 작별이 머지않았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도 깊은 슬픔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정희는 옅게 웃으며 수영의 손을 토닥였다. 내 공방은 이제 내가 잘 이어가 줄 거라 믿는다. 그리고 지수 씨도 곁에서 도와줄 테니 너무 걱정 말고. 정희의 말에 지수와 수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짧은 시간 동안 두 사람 사이에도 어느새 깊은 동지애가 싹 터 있었다. 그날 밤 수영이 돌아간 뒤 병실에는 지수와 정희만이 남았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았고 병실 안의 작은 조명만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정희는 가만히 지수를 바라보다가 문득 입을 열었다. 지수 씨, 부탁이 하나 더 있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또렷했다. 말씀하세요. 뭐든지요. 지수가 정희의 손을 꼭 잡으며 답했다. 제가 떠난 뒤에도 공방을 지켜주세요. 자수라는 게 그저 손재주가 아니라 마음을 새기는 일이거든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천 위에 담아내는 일이요. 저는 그 일을 평생 사랑했고 그 사랑이 헛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정희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지수는 잠시 망설였다. 평생 꽃을 다뤄온 그녀에게 자수는 또 다른 영역의 일이었다. 그러나 정희의 손에 들린 매와 손수건을 바라보는 순간 지수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분명해졌다. 할머니, 제가 이어갈게요. 꽃과 자수, 둘 다 사람의 마음을 담아내는 일이라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정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지수의 뺨을 어루만졌다. 고맙습니다. 지수 씨, 정말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에는 75년의 세월과 그 세월을 넘어 이어진 약속에 대한 모든 감사가 담겨 있었다. 수영도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훔쳤다. 선생님, 저도 약속드릴게요. 지수 씨랑 같이 공방을 더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 갈게요. 정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미련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깊은 안도와 감사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자 수영은 다음 날을 기약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병실 문이 닫히고 다시 둘만 남은 공간에서
정희는 지수에게 나직이 말을 건넸다. 지수 씨, 혹시 내일은 제가 평소 좋아하던 매화차를 좀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그 향을 맡고 싶어서요. 지수는 그 부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렴풋이 짐작하면서도 애써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내일 꼭 가져올게요. 창밖으로 별빛이 고요히 빛나는 가운데 병실 안에 두 사람은 오래도록 손을 맞잡은 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은 깊은 이해와 사랑이 흐르는 시간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정희는 옅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지수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가만히 그 잠든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깊게 패인 주름 하나하나에 75 연이라는 세월의 무게와 한 사람을 향한 한결같은 사랑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지수는 문득 자신의 미래를 떠올렸다. 평생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왔던 그녀가 이제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있었다. 병실 밖 복도에서는 늦은 시간임에도 간호사들의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이어졌다. 지수는 정희의 손을 가만히 이불 속으로 넣어주고 자신도 보호자 의자에 몸을 기댔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떠올린 것은 들판 위로 내려앉던 노을빛과 그 빛 속에서 완성되던 매화 두 송이의 모습이었다. 그 풍경이 그녀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따뜻하게 남아있을 것임을 지수는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었다. 새벽녘, 지수는 작은 뒤척임에 잠에서 깼다. 정희가 가만히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잠이 안 오세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희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옅게 웃었다. 그냥 지나온 날들을 가만히 떠올리고 있었어요. 신기하게도 이제는 무섭지가 않네요. 예전에는 혼자 남겨질까봐 늘 두려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평온합니다. 지수는 그 말에 가슴이 저릿했다. 평생 두려움 속에서 살아온 한 사람이 마지막 순간 비로소 평화를 찾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슬픔이면서도 동시에 깊은 위안이었다. 며칠 후 정희의 상태는 눈에 띄게 약해졌다. 의료진은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당부했다. 지수는 수영에게 연락해 함께 병실을 지켰고 정희가 평생 알고 지낸 몇몇 이웃들도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 작은 병실은 어느새 정희를 아끼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읍내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던 옆집 할머니는 정희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다. 정희야, 우리 젊었을 때 같이 시장 다니던 게 엊그제 같은데 70년 가까이 이웃으로 지내온 정희. 짧은 인사 속에 고스란히 묻어났다. 정희는 그 손길 하나하나에 옅은 미소로 화답했다. 평생 가족 없이 살아왔다고 여겼던 그녀의 곁에는 어느새 이토록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쌓여 있었다. 지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정희가 결코 외롭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록 핏줄로 이어진 가족은 없었지만 75년 동안 그녀가 손수 지어온 인연들이 지금 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자수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왔던 그녀의 삶이 마지막 순간 가장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병실은 한결 조용해졌다. 이웃들은 정희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하나둘 돌아갔고 병실에는 지수와 수영, 그리고 정희만이 남았다. 창밖으로 비스듬히 들어오는 햇살이 정희의 얼굴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가만히 눈을 뜨고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남아있지 않았다. 평생을 짊어졌던 약속의 무게를 모두 내려놓은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깊고 평온한 눈빛이었다. 그날 오후, 정희는 잠시 의식이 또렷해졌다. 그녀는 가쁜 숨을 고르며 지수를 가까이 불렀다. 지수 씨, 이리 와서 앉아요. 지수는 황급히 침대 곁으로 다가가
정희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저 여기 있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희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75년 동안 혼자 짊어졌던 약속을 이렇게 함께 완성해줘서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그리고 더 고마운 건 지수 씨가 제게 가족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지수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가 제 가족이에요. 처음으로 생긴 진짜 가족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평생 누구에게도 해본 적 없는 그 말이 지금 이 순간 가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정희는 옅게 웃으며 머리맡에 놓인 손수건을 가리켰다. 저걸 가져다 주겠어요? 지수는 손수건을 집어 정희의 손에 쥐어주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완성된 매화를 어루만지며 눈을 감았다. 말순아. 정희가 나직이 중얼거렸다. 내가 드디어 약속을 지켰어. 내 손녀가 정말 너를 많이 닮았더라. 강하고 따뜻하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졌지만 표정만큼은 더없이 평온했다. 이제 너한테 가도 부끄럽지 않을 것 같다. 지수는 정희의 손을 꼭 쥔 채 울먹였다. 할머니, 조금만 더 곁에 있어 주시면 안 돼요? 그녀의 간절한 물음에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지수 씨,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몫의 시간이 있어요. 저는 그 시간을 충분히 살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소중한 약속을 지킬 수 있었으니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정희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다만 부탁이 있다면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주세요.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병실 안의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훔쳤다. 수영은 정희의 다른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선생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선생님께 배운 모든 것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정희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병실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지수에게 머물렀다. 지수 씨. 정희가 마지막 힘을 다해 입을 열었다. 사랑해요. 마치 말순이를 사랑했던 것처럼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정희의 손을 더욱 꼭 쥐었다. 저도요. 할머니, 저도 정말 사랑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끝내 무너지듯 갈라졌다. 평생 누구에게도 건네본 적 없는 그 말이 마지막 순간 가장 절실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정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옅게 미소 지었다. 마치 그 한마디를 기다려왔다는 듯한 평온하고도 깊은 미소였다. 가져다 둔 매화차의 은은한 향이 병실 안을 채우고 있었다. 지수가 약속대로 아침 일찍 우려온 그 차는 정희가 끝내 입에 대지 못한 채 머리맡에 식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향기만큼은 마지막 순간까지 병실을 부드럽게 감싸며 정희의 마지막 길을 따뜻하게 배웅하고 있었다. 그 말을 끝으로 정희의 손에서 힘이 천천히 빠져나갔다. 그녀의 숨결이 고요히 멎었다. 손에는 여전히 완성된 매화 손수건이 꼭 쥐어져 있었다. 75년의 약속이 그렇게 평화롭게 마침표를 찍었다. 병실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지수는 정희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은 채 오래도록 그 자리에 머물렀다. 슬픔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이 그녀의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한 사람의 마지막이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고 있었다. 간호사들이 조용히 들어와 마지막 절차를 안내했다. 지수는 정희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평생 짊어졌던 무게를 모두 내려놓은 듯한 평화로운 표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지수는 손수건을 정희의 가슴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다. 할머니, 이제 진짜로 말순 할머니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이 손수건이랑 같이요.
이웃 할머니들도 하나둘 정희의 마지막 모습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중 한 사람이 지수의 손을 잡으며 나직이 말했다. 정희가 참 좋은 사람을 만났네. 평생 외로웠을 텐데 마지막 가는 길은 이렇게 따뜻했으니 그것만으로도 참 다행이지. 지수는 그 말에 다시 한번 눈시울이 붉어졌다. 자신이 정희에게 받은 것이 정희가 자신에게 준 것 못지않게 크다는 것을 그녀는 새삼 깨닫고 있었다. 수영은 눈물을 닦으며 지수의 어깨를 토닥였다. 선생님은 정말 행복하게 가셨을 거예요. 마지막까지 약속을 지키셨고 가족도 만나셨으니까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슬픔 속에서도 정희가 보여준 마지막 모습이 그녀에게 깊은 위로로 남아 있었다. 병실 밖으로 나선 지수는 잠시 복도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가을 하늘이었다. 그녀는 문득 정희가 들려준 말순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다. 눈보라 속에서 건넨 손수건과 75년을 건너온 약속, 그리고 이제는 그 약속이 자신에게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수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수영이 다가와 지수의 곁에 나란히 섰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수 씨, 앞으로 계획은 있으세요? 수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선생님 공방을 정리하면서 그 자수들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그냥 묻어두기엔 너무 아까운 것 같아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느새 새로운 결심이 담겨 있었다. 수영은 그런 지수를 바라보며 옅게 미소 지었다. 스승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 또 다른 누군가의 삶 속에서 새롭게 피어나려 하고 있었다. 복도 끝에서 수영이 다가와 지수의 곁에 조용히 섰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창밖 하늘을 바라보았다. 지수 씨, 괜찮으세요? 수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옅게 웃었다. 신기하게도 슬프기만 한 게 아니에요.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행복해 보이셨으니까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위로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감사가 동시에 묻어 있었다. 두 여인은 서로의 어깨를 가만히 기댄 채 정희가 남기고 간 따뜻한 온기를 함께 나누고 있었다. 정희의 장례는 조촐하지만 따뜻하게 치러졌다. 평생 가족 없이 살아왔다고 여겨졌던 그녀의 마지막 길에는 뜻밖에도 많은 이들이 함께했다. 자수를 배웠던 제자들, 70년 가까이 정을 나눈 이웃들, 그리고 그녀가 평생 만들어온 작품을 소장하고 있던 사람들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정희의 마지막을 배웅했다. 지수는 상주의 자리에서 조문객들을 맞았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다. 처음 보는 노인을 경계하던 자신이 이제는 그녀의 마지막을 지키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새삼 낯설고도 벅찼다. 조문객들은 하나같이 정희와의 인연을 들려주며 그녀가 얼마나 따뜻하고 정성스러운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했다. 지수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신이 알게 된 정희가 그녀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녀의 삶이 얼마나 깊고 넓은 사랑으로 채워져 있었는지를 새롭게 깨달았다. 장례를 마친 후 지수는 정희의 유언대로 달빛수에 공방을 정리하러 읍내로 향했다. 오랜만에 다시 찾은 공방은 여전히 들기름 먹인 마룻바닥에 익숙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벽에 걸린 자수 액자들, 색색의 명주실, 손때 묻은 골무, 그 모든 것이 정희의 손길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지수는 공방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처음 정희를 만났을 때만 해도 그녀에게 자수란 그저 낯선 노인의 취미일 뿐이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지수는 그것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전부였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며칠 후 지수는 자신의 화해 공방 한편에 작은 자수 코너를 마련하기로 결심했다. 꽃을 다루는 손길과 바늘을 다루는 손길이 결국은 같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수영이 자수 강사로 함께하기로 했고 두 사람은 정희가 남긴 도구들을 새로운 공방으로 옮겨와 가지런히 정리했다. 공방 한쪽 벽에는 완성된 매와 손수건을 담은 액자가 걸렸다. 지수는 그 아래에 작은 글귀를 새겨 넣었다. 약속은 시간을 이긴다. 손님들이 가게를 찾을 때마다 그 액자 앞에 잠시 멈춰서서 매와 두 송이를 바라보곤 했다. 지수는 궁금해하는 손님들에게 짧게나마 정희와 말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75년이라는 시간을 건너온 약속의 이야기는 듣는 이들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남겼다. 어느 날 지수는 정희가 생전에 만들었던 자수 작품들을 정리하다 낡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다. 노트 안에는 정희가 평생 만들어온 작품들의 목록과 함께 짧은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마지막 장에는 며칠 전 적힌 듯한 글씨로 지수에게 남기는 짧은 편지가 쓰여 있었다. 지수 씨, 이 노트를 발견했다면 저는 이미 말순이 곁으로 떠난 뒤겠지요. 부디 슬퍼하지 말아요. 저는 75년 만에 가장 행복한 마지막을 맞이했으니까요. 지수 씨를 만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음을 열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요. 매화가 다시 피듯이 지수 씨의 삶에도 늘 새로운 사랑이 피어나길 바랍니다. 지수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깊은 감사와 새롭게 시작될 삶에 대한 따뜻한 다짐이 함께 담겨 있었다. 계절이 바뀌어 다시 봄이 찾아왔다. 지수의 공방 앞들에는 작은 매화나무 한 그루가 새로 심어졌다. 정희를 기리며 지수가 직접 고른 나무였다. 봄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 매화나무에 첫 꽃봉오리가 맺혔다. 지수는 그 작은 꽃봉오리를 가만히 바라보며 정희와 말순, 그리고 자신을 이어준 75년의 약속을 떠올렸다. 공방 안에서는 오늘도 수영의 가르침 아래 몇몇 사람들이 자수를 배우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지수처럼 가족을 일찍 떠나보낸 사람도 있었고 새로운 인연을 찾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었다. 지수는 그들 사이를 오가며 정희가 그랬던 것처럼 따뜻한 말 한마디씩을 건넸다. 바늘을 너무 세게 쥐면 손목이 아파요. 가볍게 마치 새의 깃털을 쥐듯이. 수강생 중 한 명이 지수에게 액자 속 매화에 대해 물었다. 지수는 잠시 미소를 지은 뒤 정희와 말순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었다. 전쟁터에서 맺어진 우정, 마지막 순간 건넨 손수건, 그리고 75년을 건너온 약속. 이야기를 듣던 수강생들의 눈가가 하나둘 붉어졌다. 누군가는 자신의 할머니를 떠올렸고 누군가는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가족을 떠올렸다. 지수는 그들의 표정을 바라보며 정희 이야기가 이제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수업이 끝난 후 지수는 혼자 남아 손수건이 담긴 액자를 가만히 닦았다. 유리 너머로 비치는 매화 두 송이가 오후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다. 그녀는 문득 정희가 남긴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던 그 말이 이제 그녀의 삶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 있었다. 그 말을 건네는 지수의 얼굴에는 정희가 보여주었던 것과 같은 깊고 따뜻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한 사람의 약속이 또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 매화는 멈춘 자리에서도 다시 필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지수는 매일매일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가고 있었다. 창밖으로 봄볕이 따스하게 내려앉았다. 액자 속 매화 두 송이는 오늘도 변함없이 환하게 피어 있었다.
75년이라는 시간을 건너온 약속은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훗날 지수는 자신이 가르치는 자수 수업의 첫 시간마다 늘 같은 이야기로 문을 열었다. 75년 전 눈보라 치던 산길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던졌던 이야기. 그리고 그 약속이 75년의 시간을 건너 결국 완성된 매화 한 송이로 피어난 이야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마다의 바늘을 고쳐쥐었다. 손끝의 떨림 속에는 저마다의 그리움과 사랑이 함께 깃들어 있었다. 지수는 가끔 매화나무 아래에 앉아 정희가 남긴 마지막 편지를 다시 꺼내 읽곤 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위로가 되어주는 그 글귀처럼 그녀는 자신의 삶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위로가 되기를 바랐다. 약속은 시간을 이긴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온몸으로 증명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다시 누군가의 손끝에서 새로운 꽃으로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수는 가끔 공방 문을 닫은 늦은 저녁이면 정희가 그러했듯 홀로 앉아 바늘을 들었다. 처음에는 정희를 기억하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그녀 자신을 위한 시간이 되어갔다. 한 땀 한 땀 천을 채워가는 동안 지수는 마음속 깊은 곳의 외로움이 서서히 옅어지는 것을 느꼈다. 바늘 끝에서 피어나는 작은 꽃송이들은 더 이상 상실의 흔적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어느 늦은 봄날 지수는 낯선 손님 한 명을 맞이했다. 갓 20살이 된 청년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유품 중에서 오래된 자수 손수건을 발견했다며 비슷한 작품을 만들 수 있는지 물었다. 지수는 그 손수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청년에게 자수를 배워보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청년의 눈이 반짝였다. 그렇게 또 한 사람의 인연이 작은 공방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다. 지수는 가게 문을 닫으며 매화나무를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첫 꽃봉오리는 어느새 활짝 피어 봄바람에 가만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나직이 중얼거렸다. 할머니, 저 잘하고 있죠? 바람이 대답하듯 매화향을 실어왔고 지수는 그 향기 속에서 정희와 말순 두 사람의 따뜻한 미소를 느낄 수 있었다. 약속은 끝나지 않았다. 다만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피어나고 있을 뿐이었다. 훗날 지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작은 책자로 엮어 공방을 찾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책자의 표지에는 완성된 매화 손수건의 사진과 함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한 땀의 약속은 75년의 시간도 건널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책자를 읽으며 저마다의 잃어버린 인연을 미뤄두었던 마음을 떠올렸다. 어떤 이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고 어떤 이는 용기 내어 먼저 사과의 말을 건넸다. 정희와 말순의 약속은 그렇게 한 사람의 삶을 넘어 더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서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 지수는 매일 저녁 공방 문을 닫기 전 액자 속 매화를 향해 짧은 인사를 건넸다. 그것은 어느새 그녀의 작은 의식이 되어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이 두려워 마음을 닫고 살았던 지난날과는 달리 이제 그녀는 매일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또 매일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정희가 그녀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이었다.